컨텐츠 기획 2 11주차 시니어 산업의 골든 에이지 프리미엄 컨텐츠 특화 전략에 대한 F1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가을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가을이 없어요. 가을이 참 좋은 계절인데, 그렇죠? 자, 11월이 됐고요. 이제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 녹화하는 목요일이 입동이에요. 아침에 아주 학교 일찍 나왔는데 강원도는 영하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11주차입니다. 이제 시니어 산업, 시니어 인더스트리. 본래 이제 시니어 산업이란 것은 PPT가 사실 몇 개가 없죠. 선생님 제시한 PPT 몇 장이 없는 PPT인데 원래는 이제 이게 중장년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아주 폭넓게 얘기하면 40대부터 시작되는 산업이다. 4050, 5060, 6070. 사실 대한민국은 대개가 60대 은퇴를 합니다. 뭐 대기업들은 50대 초중반에 은퇴도 하고요. 60대 은퇴가 본격화되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65세부터는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 카드가 나가죠.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그 카드의 지급에 대해서도 국가적으로도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에서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약도 좋아지고 운동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70대에서 80대로 올라갔고 80대 중후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 시니어들의 건강관리와 약들 또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건강검진제도 활성화되면서 아마 90대까지는 모두가 살 수 있는 세상으로 가는 것 같고요. 100세 이상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의료 개혁이나 여러 가지의 기술 개혁 때문에 장기가 교체가 된다. 이렇게 되면 사실 100세 이상 살 수 있는 거죠. 개인적인 생각에서 굳이 그렇게 많이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일들 중에서 이 컨텐츠의 가장 중요한 틈새 시장 그리고 많이 비어있는 시장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또 아무도 본격적으로 전략화하고 있지 않은 분야가 바로 시니어 컨텐츠입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시니어 컨텐츠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시니어 컨텐츠 예를 들어볼게요. 사실은 이 시니어 컨텐츠 시간에는 여러분 각각이 개인이 내가 알고 있는 가장 강력하고 경쟁력 있는 시니어 컨텐츠가 이러한 종류고 이렇게 기획된 것들이 있더라는 사례들을 한 가지씩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 거예요. 알았죠? 시니어 컨텐츠에 대한 각자의 생각들. 그건 참 내가 봐도 아주 흥미로운 기획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전에 BBC라는 영국 BBC 채널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판매했던 IP 일종의 예능 프로그램의 IP가 있습니다. 어떤 IP냐면 4살 아이들 양로원 가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4살, 5살 되는 우리나라는 5살 넘는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 부모들이 여행을 떠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 계시는 아주 고급 양로원에 아이들을 맡깁니다. 그렇게 시작돼요. 원래 그 포맷은. 포맷 IP죠, 일종의. 얼마나 아이들은 불안하겠어요. 엄마 아빠가 여행을 가는 것도 별로 좋지 않은데 처음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자기가 맡겨진다는 게 되게 불안한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너무너무 좋은 거야. 자기들끼리만 있다가 이 어리고 이쁜 아이들이 막 오니까 너무 반갑고 좋아서 자기들끼리 막 회의를 해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는 아이들한테 동화책을 읽어주고 어떤 할아버지는 운동을 시켜주고 어떤 또 할아버지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또 어떤 할머니는 애들 씻기고 옷 입히는 거 각자가 그 아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각자 역할을 정해서 너무너무 준비도 열심히 하고 활발해집니다. 그러면서 그 역동적인 삶으로 바뀌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너무 즐겁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 아이들도 막 되게 궁금하고 어떨 줄은 모르는데 금방 친해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랑. 근데 여기서 이 포맷에 아주 재밌는 그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처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해준 대로 애들이 잘 따라가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아이들이 뭘 느끼느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해주시는 서비스가 고마운데 불편하기 시작하고 부족하기 시작하고 못 믿게 되고
어딘가 좀 모르게 어리숙하고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데 자기보다 더 못하고 시범을 보여주는데 음식을 만들었는데 맛이 없어. 동화책을 읽는데 너무 답답해 속도가. 그러면서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일을 돕기 시작합니다. 동화책을 함께 읽기 시작하고 어느 수준 되면 할머니한테 자기가 데려 동화책을 읽어주는 아이들이 되고 할아버지 요리 만드는데 옆에서 발받침 갖고 올라서 같이 이렇게 돕다가 자기가 같이 요리를 하게 되고 나중에 본인이 요리를 잘하게 되고 자기 옷을 입혀주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나중에 자기가 할아버지 할머니 옷을 챙기게 되고 뭐 이런 스토리예요. 결국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엄청 성숙해가는 이야기. 그리고 그런 아이들 보면서 더 행복해하고 더 활발해지고 더 건강해진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야기. 참 이건 흥미로운 포맷이죠. 다양한 제너레이션이 존재하는데 그 제너레이션이 가장 만나기 힘든 제너레이션이에요. 아주 높은 제너레이션과 아주 낮은 제너레이션. 그 제너레이션이 합쳐지면서 시너지를 발생시키는 또 그걸 본 사람들이 아주 행복해지는. 그래서 좀 사실 컨텐츠 기획을 할 때 선생님은 늘 시나리오가 중요하다, 기획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중요한 건 포맷입니다. 시니어 컨텐츠의 가장 중요한 건 포맷입니다.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포맷, 지금까지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형식, 그런 식의 프로그램을 기획해내는 것, 저는 그게 참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은 예능 포맷이 먹는 포맷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뭐 그 음식 만들어서 많이 먹고 많은 음식하는 요리하는 쿡방, 뭐 먹방 이런 게 아니라 삼시세끼처럼 그냥 일상적인 삶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인사 한마디 그런 거 있잖아요. 안녕하세요보다 식사하셨습니까? 못 먹고 힘들었던 시대를 살았던 우리 DNA 같아요. 이젠 그건 진짜 밥 먹었냐고 묻는 게 아니라 편안하시지요? 잘 지내시지요? 라는 말에 다른 의미일 거예요. 식사하셨습니까? 또 친한 사람들끼리 우리가 식구란 얘기하죠. 식구. 같은 얘기는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의 모임이 식구야 사실은. 그러니까 식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패밀리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착안한 것 같아. TVN이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삼시세끼나 제철 요리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이나 산지직송 같은 사실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잘 이해는 못한대. 이런 포맷을. 야 무슨 포맷이 예능 프로그램이 아침 먹으면서 점심 걱정하고 점심 먹으면서 저녁 걱정하고 하루 세끼 밥만 먹는 이야기야. 막 뭐서 요리 재료 원재료 식재료 준비해가지고 다듬다가 밥 먹고 설거지하면 아유 됐다 좀 이따가 야 또 밥하자. 이걸 왜 하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가장 편안한 컨텐츠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식재료를 준비하고 어떤 진심으로 요리를 하고 그 요리를 함께 나눠 먹으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지 식구라는 의미일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포맷이죠. 해외에 사실 많이 판매되지 않고 있는 포맷 중에 하나랍니다. 우리끼리 자주 보는데 해외 판매는 많이 안 되는 포맷이 바로 그런 삼시세끼나 산지직송 같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한국 사회의 모든 K컬처가 외국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선진 사회의 또 다른 부러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많이 판매가 되겠지요. 시니어 컨텐츠의 가장 중요한 건 아까 BBC의 4살 아이들 양로원 가다라는 포맷처럼 우리도 사실은 컨텐츠를 기획하고 웹툰이나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그 안에 스토리텔링을 기반할 수 있는 포맷 데이터가 어떻게 혼재되고 융합되고 새로운 걸 아이디어 낼 수 있는가 이게 사실 중요한 저는 시도라고 봅니다. 포맷이라는 의미에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최근에 제가 선생님이 봤던 시니어 컨텐츠 중에 야 저런 건 정말 시니어들이 유료 결제를 하고 보겠다라는 게 넷플릭스에도 많아요. 예를 들면 넷플릭스에 나오는 밤에 우리 영혼은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밤에 우리 영혼은 80대가 넘은 로버트 레드포드라는 명배우와 제인 폰다라는 또 명배우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로버트 레드포드를 참 좋아합니다. 젊을 때부터 저도 팬이었는데 이 표정과 얼굴이 백지다. 화이트 페이퍼. 다시 말하면
어떤 연기를 할 때 관객이 그 백지에다가 어떤 감정을 그릴 수 있도록 온전히 내어주는 배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폭넓은 연기와 아주 깊은 감정을 전해주는 배우입니다. 로버트 레드포드가 80대 된 혼자 사는 상처하고 혼자 사는 노 할아버지로 나오고, 제인 폰다도 같은 동네 하지만 가깝진 않은 저기 멀리 떨어졌지만 한 동네에 사는 홀로 된 할머니로 나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와서 문득 그냥 무작정 방문해요. 집을 찾아오니까 할아버지도 아는 할머니는 맞는데 너무 오랜만에 갑자기 집을 오니까 자기 너무 놀래서 일단 들어오시라고 이 식탁에 앉아서 묘한 공기가 지나가는데 할머니가 문득 이렇게 도전적인 제안을 합니다.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와서 저랑 함께 대화하시고 식사하시고 함께 잘 수 있겠어요? 라고 할아버지한테 제안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깜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 왜 이러세요? 뭐 이러면서. 그리고 그 할머니가 그래도 한번 고민해 주세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하고 갑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간 다음에 자기 이제 손으로 쓴 전화번호부죠. 옛날 분들이 전화번호를 막 찾다 보니까 자기 와이프의 손으로 쓰여진, 죽은 와이프의 손으로 쓰여진 학부모 리스트, 일종의 이제 같은 아이들 학교 보냈던 학부모 리스트에 그 할머니 이름이 있고 집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할아버지가 고민이 시작됩니다. 나한테 왜 그런 제안을 했을까? 그리고는 이제 며칠 후 할아버지가 자기 실내화와 잠옷과 속옷을 가방에 넣고 그 할머니 집 뒷문으로 방문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보이기가 창피한 거죠. 뭘 어떻게 해서 다 혼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근데 그 할머니 집에 가서 인사를 하고 오기는 왔지만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인을 한 잔 나누면서 할머니가 자기 마음의 얘기를 합니다. 당황하셨지요? 불편하셨지요? 하지만 너무 외로워서 그랬습니다. 혼자 사는 거, 혼자 밥 먹는 거, 혼자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는 거 너무 외롭고 심심해서 나랑 똑같은 마음일까 싶어서 그럼 함께 시간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 벽에 있는 남편의 사진들, 아이들 사진들, 가족의 사진들 보여주고 또 죽은 남편과 함께 살았던 그 침실을 올라가서 나란히 그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잡니다. 저는 그런 장면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인물에 나오는 이 야하다 표현들, 뭔가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이 그냥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럴 수 있겠구나. 90을 바라보는 80대 후반에 혼자 되신 분들이 갖고 있는 고독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게 공감대가 만들어지겠구나. 시니어 컨텐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가 공감입니다. 공감.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주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의 에피소드가 생기게 되고 결국엔 다시 헤어지게 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속에서 저는 이런 주제와 저런 노배우들의 연기가 우리한테는 또 다른 우리 시간의 기회비용에 대한 만족감을 그렇게 극대화시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버트 드니로가 이제 그 새로 창업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 30대 여자 CEO를 돕는 은퇴한 노인으로 나오는 인턴이라는 영화가 있죠. 로버트 드니로, 앤 해서웨이, 르네 루소가 나오는 인턴 영화가 있고요. 또 정말 퇴역한 액션 배우들의 모임,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베스타 스텔론, 돌프 룰드렌, 제임스 타덤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익스펜더블이라는 완벽한 블록버스터 액션물이, 스펙터클 액션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할아버지들이 저렇게 액션을 하고 저렇게 총을 쏘고 저렇게 비행기를 운전하면서 죽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하는 익스펜더블 시리즈가 미국에서 또 프랜차이즈 영화로 성공한 작품이지요. 그 다음에 브루스 윌리스, 지금 치명을 따는 브루스 윌리스가 나왔던 레드 더 레전드, 우리 이병헌 배우도 나왔던 얘기죠. 레드 더 레전드에는 브루스 윌리스, 안소니 홉킨스, 존 말코비치 같은 원로 배우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케빈 코스티너와 다이언 레인이 나왔던 Let Him Go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말했던 모든 영화들이 다 넷플릭스에 있는 영화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 안에서도 시니어 영역이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 영화도 있습니다. 2002년에 박진표 감독이 만든 죽어도 좋아라는
70대 바로 혼자 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나서 강렬한 사랑을 하는 뭐 그런 장면도 많이 나와요. 강렬한 사랑의 장면이 많이 나오는 죽어도 좋아라는 영화가 아주 그 당시에는 센세이션했죠. 등급 외의 영화다. 너무 야해서 극장 상영할 수 없다라는 또 시중의 평가와 그게 왜 야하냐? 그 노인들의 그 마지막 사랑이 그렇게 야하냐? 그건 아름다운 아픔이고 공감이지. 뭐 이런 식의 사회적인 여론이 충돌했던 죽어도 좋아라는 영화가 있고요. 결혼한 지 76년을 맞는 90대 할아버지와 80대 후반의 할머니의 부부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요. 라는 2014년 영화도 있습니다. 76년을 회로한 거야, 부부가. 이 할아버지가 이제 막 90대여서 이제 내일이면 막 돌아가실 것 같아. 근데 할머니가 며칠만 더 살아주기를. 아유, 시큼하네. 몇 달만 더 살아주기를 할머니가 뭐 그렇게 얘기하는 영화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요라는 영화도 있고 또 2009년에 원앙소리라는 다큐멘터리 있죠. 평생을 함께했던 소가 이제 죽어가는 그 과정을 만들었던 한국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큰 흥행을 했던 원앙소리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또 웹툰에도요. 훈 작가와 여러분 선배인 지민 작가가 그림을 그렸던 나빌레라라는 그 발레 웹툰이 있죠. 발레가 천재적인 발레리노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발레가 싫어서 그만두려고 하는 20대 초반의 천재 발레리노와 공무원으로 은퇴를 했지만 평생 꿈이었던 발레리노가 되고 싶어서 와이프와 자녀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발레복을 입고 발레 학원에서 젊은 그 천재 발레리노로부터 발레를 배우려는 할아버지의 몸부림 나빌레라는 아주 가슴 아픈 따뜻한 웹툰과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풀이 2007년도에 만들었던 그대를 사랑합니다. 본인의 할머니 이야기, 할머니한테 생각해서 만든 웹툰이라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 연극도 흥행을 했고 영화로도 강풀 원작 영화치고는 흥행했던 영화가 바로 그대를 사랑합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이런 다양한 시니어 컨텐츠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각자 성공한 시니어 컨텐츠가 어떤 게가 있고 어떤 면이 나는 그런 것들이 절절한 공감을 만들어냈을 것 같다라는 걸 하나씩 꼭 찾아서 제가 질문하면 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번 11주차 발표자들에게 제가 공유했던 발표 주제에 대한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더 나간 이야기죠. 이제 시니어 산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이 네버랜드 신드롬이라는 거지. 네버랜드 신드롬. 60, 70이 됐지만 그렇게 나이로 안 보이는 분들. 그리고 우리 더 젊게 보이는 분들. 그다음에 시니어 모델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나이보다는 훨씬 젊은 세대와 공유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 핵심은 네버랜드 신드롬이지. 절대 늙지 않은 젊은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신들의 제너레이션보다 훨씬 앞서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들을 위한 컨텐츠들이 뭐가 있는가. 보다 젊은 세대로의 근접형 아이템들의 본격적 컨텐츠. 그런 것들 찾아보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시니어 컨텐츠라고 얘기할 때 여전히 활동적이고 여전히 액티브 시니어라고 그러죠. 여전히 액티브하고 자금적인 여력은 더 많고 자녀들은 다 키웠기 때문에 부부만 있든지 아니면 혼자만 있어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제2인생을 준비하는 일종의 교육 컨텐츠죠. 새로운 직업군, 새로운 취미군, 또 새로운 전문적인 영역들, 내가 평생 연구했던 것들에 대한 연장선에서의 또 다른 그 인턴 영화 나왔던 러브 드니로 같은 자문 역할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시니어 산업의 대안 영역으로 제시되고 있는 재취업이나 경력 기반 인턴제들 이런 소개 사례들을 통해서 그 시니어들이 나의 다음 시대, 나의 다음 또 다른 제너레이션과 함께 할 수 있는 나의 제2인생에서 나는 어떤 공부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해주는 컨텐츠, 교육 거지는 컨텐츠, 또 가이드해주고 자문해주는 컨텐츠 이런 것들이 또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기획될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같이 논의하는 게 2번이 되겠죠. 3번은 아까 제가 밤에 우리 영혼은도 얘기했고 또 죽어도 좋아라는 우리나라 영화도 얘기했죠. 바로 로맨스 그레이입니다. 5060, 6070의 사랑 이야기. 이게 불륜 얘기가 아니라 정말 고독한 분들, 그리고 진짜 혼자 된 분들, 황혼 이혼을 했던 사별을 했던 혼자 된 분들끼리의 아주 절절한 사랑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이제 로맨스 그레이죠. 그래서 근데 예전에는 그게 뭐 그대를 사랑합니다 강풀 이야기처럼 동네에 그냥 사시는 어렵게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야기처럼 되게 그런 이야기들이 로맨스 그레이로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산의 영역도 아주 풍부하게 여유가 있으신 분들, 자신의 전문적인 영역도 있는 분들, 근데 혼자 되신 분들이 갖고 있는 고독, 그런 것들에 대한 만남과 연애와 이런 것들이 스토리텔링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다양한 취미와 다양한 직업군을 전제로 한 로맨스 스토리가 많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황혼 이혼에 때문에 발생한 돌싱들 그리고 독거노인들 중심의 이 사교 트렌드가 새로운 로맨스 콘텐츠로 만들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그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마지막 사랑을 얘기하는 그런 콘텐츠가 있었죠. 미안합니다. 그 마지막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런 콘텐츠가 또 있었는데 또 그런 콘텐츠가 생각보다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 어떤 거냐면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과거가 너무 복잡해서 그 중에 또 한 명이 살아왔던 과거 때문에 루머가 있어가지고 통편집되는 상황도 있었죠. 그런 식의 로맨스 그레이에 대한 예능과 드라마와 영화 같은 스토리 그런 것들이 웹툰으로 제작된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시니어 그룹들의 유료 결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냥 야한 성인물만 보는 그런 것들만 본다고 성인들은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할 겁니다. 정말 아픈 사랑 이야기, 따뜻한 사랑 이야기, 꼭 이루어지거나 함께 살아간다는 그런 해피엔딩이 아니더라도 내 가슴에 묻을 수 있는 이야기들, 그런 로맨스 그레이가 더 많을 것이다. 그런 것들에 대한 사례들과 전망에 대한 이야기가 3번이 되겠고요. 4번은 이 다큐멘터리입니다. 다큐멘터리와 명상 컨텐츠 같이 좀 다른 유형의 시니어 컨텐츠들은 뭐예요? 특히 요즘 우리나라 넷플릭스도 그 KBS와 같이 만들어진 그 음식 다큐들이 많죠. 뭐 소고기, 돼지고기, 그 다음에 이런 바비큐 다큐에다가 한국의 김치, 또 반찬 문화 이런 아주 그 절절한 역사와 또 지역과 또 맛있는 맛집과 또 그러한 문화를 소개해주는 음식 다큐가 아주 많습니다. 더 친근하죠 음식 다큐가. 아까 제가 식구라는 의미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음식 다큐도 있고요. 또 자연, 나는 자연인이다. 제일 많이 본다는 거 아니야? 시니어들이 나는 자연인이다. 한번 그런 예능에서 프로그램이 있었어. 은퇴한 남편이 갑자기 모든 걸 접고 산속에 들어가서 스님이 된다고 한다. 어떻게 반응하겠냐? 참 재밌는 예능의 제목이었는데 거기 계시는 할머니들이 전부 다 칭찬하고 권하고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셔서 선생님도 깜짝 놀랐는데 나이 들어서 스님이 되신다는 분들도 있고 신부가 되시겠다는 수사가 되겠다는 분도 있지만 산속에 들어가서 건강 때문이지만 내지는 또 본인의 느낌 때문에 혼자 사시는 분들 나는 자연이다 이런 식의 자연 다큐들 그 다음에 웰다잉이나 힐링이나 명상이나 이런 주제들의 독특한 다큐멘터리들이 시니어 컨텐츠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포맷이죠. 저는 그런 것들이 애니메이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꽃보다 할배 같은 예능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50년 지기 친구들의 서로를 이해해주고 또 그동안 싸워왔던 친구들의 새로운 만남과 어렸을 때 진정한 우정이 어느 한 가지 사건으로 빗나가서 평생 또 못 만났다가 시니어가 돼가지고 만나서 다시 예전에 어렸을 때 10대 우정으로 다시 어려워지는 귀여워지고 어려지는 친구들의 이야기 같은 그런 다큐 같은 것도 전 충분히 시니어 컨텐츠로서의 기획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함께 얘기된 4번이고요. 만약 5번이 시니어 컨텐츠 중에 고착화된 영역이에요. 사람들이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죠. 확증 편향, 인지 편향 등으로 가장 반복적이고 또 고착화된 소비 행태를 보여주는 영역이 있어요. 뭐 재테크 영역과 또 시사 정치 분야 이런 문제들. 그래서
결국 이런 재테크와 시사 정치 분야의 컨텐츠들이 시니어 파트에서의 어떠한 가능성과 또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좀 폐쇄적이지. 또 그런 것만 보니까 더 사람들이 한쪽 방향으로 양극화되는 극단화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5번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일단 오늘은 전체 우리 강의를 듣는 모두에게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본인이 봤을 때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공감을 만들어냈던 최근의 시니어 컨텐츠는 뭐가 있었을까? 하나 찾아보는 것. 그리고 이 5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앞으로 시니어 산업이나 시니어 컨텐츠가 가야 될 비전과 방향들, 또 새롭게 고민해 볼 기획과 포맷과 장르에 대한 생각들, 그런 것들이 웹툰과 애니메이션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생각들을 함께 해보는 토론이 됐으면 합니다. 11주차 시니어 산업의 골든 에이지 프리미엄 컨텐츠 특화 전략에 대한 애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선생님이 녹화를 하다가 기침을 여러 번 했는데 미안합니다. 이게 편집을 하면 좋겠는데 그럴 여력은 없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